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용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용인시는 민선일기 윤병희 전 시장 이래 역대 시장들이 건설 인허가와 인사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난개발이 용인이라는 도시의 밑둥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개발은 선거 출마자들을 유혹하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난개발과 용인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인 선대인 소장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많은 분들에게 용인시장 도전 가능성을 내비친 선대인 이런 이름으로 이제 네. 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중 앞에서의 이런 반쯤의 커밍아웃. 예. 뭐 반응이 어떤 커밍아웃. 예. 아직 결정을 안 했으니까. 예. 우리 저 네. 선대인 소장에 대한 우리 용인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제 페이북상에서 이렇게 달린 댓글들을 보면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좋아요가 한 1,600개를 넘었고 또 댓글도 300개 이상 달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용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좋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 또 용인이 사실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예, 이 젊은 도시에 맞는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젊음의 지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는요, 그 유권자 구성으로 보자면 40대 이하 유권자가 약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도시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뭐 강남, 분당보다는 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살림을 차리면서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지역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교통이 편하고 강남 접근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많이 찾는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유입되는 인구의 75%가 40대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젊어지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시의 행정은 사실 아직 30년 전 수준이어서요. 좀 사실은 이런 좀 새로운 그 시민들의 감각에 맞는 그런 좀 새로운 행정이 좀 필요하죠.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용인하면은 농촌이 또 도시가 또 이렇게 서로. 그렇죠.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때는 갑자기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올드한 후보가 되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또 민주당 후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참 독특한 현상도 있고요. 가장 젊은 도시로 분류되는 수지에선 또 한선교가 계속해서 해먹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권자 구성은 이미 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지형으로 저는 바뀌었다 생각하고요. 그 지난 대선의 결과만 봐도 사실은 그 서인구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농촌에 좀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와 기흥 쪽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를 합친 진보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훨씬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좀 그 젊은 유권자들의 어떤 그 욕구와 또는 이 감성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자들이 나온다면 뭐 지방선거든 총선에서든 민주당 또 뭐 이른바 다른 진보 세력들이 승리하기에 상당히 좋은 토대가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의 그 기세가 더 세다. 무슨 선거를 해도 자유한국당이 이길 분위기다. 그러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생각도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단한 정파성을 띈 사람은 아니지만요.
예, 그래도 제가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갑니까? 아, 예. 예. 혹시 안철수당은 어떻습니까? 안철수당. 아휴, 그 양반 처음에는 좀 짠하고 뭐 등장했는데 예. 이게 가면 갈수록 새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구태 정치를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2012년에 그 비교적 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보고 나서는 그때 바로 뭐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그 간파했었습니다. 그때 왜 2012년 대선 끝나고 그 용민님하고 뭐 사석에서도 그런저런 이야기 한 적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좀 너무 큰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또 정말 국민이나 또는 뭐 자신의 책에서 밝혔던 뭐 가치나 지향 이런 것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더구나 저 지난 총선에서 우리 왜 쌍꺼풀 사람에서 그랬었잖아요. 뭐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이렇게 정당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예. 정말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맹주를 자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국회 김일수 후보자 그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국회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도 굉장히 오만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점점 시대와 또 그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동떨어져 가고 있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씨 쪽에서 뭔가 역할을 맡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태도 뭐 그쪽하고 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데요. 그때 그 캠프에 있던 분들 그때 뭐 안철수는 나름대로 좀 신드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름대로 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이나 교수들이 한 80% 이상 지금 그 대선 이후에 다 떠나왔어요. 예. 저도 사실은 저는 사실 그때 좀 약간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캠프에 직접 참여했다기보다는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것에 이제 이른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이제 소통 채널이 좀 돼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캠프 밖에서 이른바 단장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름대로 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실 좀 곤욕을 많이 치렀었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하는 걸 보면서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예. 근데 아직도 계속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세상을 정말 시민들의 뜻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실현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늘 연구하고 책을 쓰고 또 주장해왔고 만약 앞으로 정말 이 행정이라는 영역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갈 겁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용인의 부동산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난개발의 아이콘 하면 바로 경기도 용인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난개발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또한 용인 경전철로 인해서 이 도시 자체가 빚더미에 오른 걸로 또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지나가 보니까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식의 또 플래카드를 거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는데 봤더니 이건 현 용인시장 지지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용인의 현재 난개발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면밀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용인 경전철 채무 제로 이야기를 하셔서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그건 행정적인 그 정부 회계상의 용어인 채무라는 표현을 들고 와서 그 용인 시민이 부담해야 될 모든 부채가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이 말장난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 현 시장이 뭐 플래카드까지 내걸면서 막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분들이 좀 뭐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용인시가 직접 갚아야 될 채무, 그 지방채라고 하죠. 예. 지방채는 갚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현 시장이 잘했으라기보다는 이제 경전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용인시 차원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이제 매년 수립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이제 이 정찬민 시장 임기 안에 도래가 된 것뿐이고요. 특별히 뭐 시가 크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채 외에 용인경전철 운영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 회사는 여전히 1조 5천억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경전철 운영 회사는 1조 5천억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채무라고 하진 않고 부채인데 이 부채는요. 그 실제로는 충분히 많은 그 승객들이 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운영비를 계속 용인시가 매년 300억씩, 400억씩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걸 결국 용인시가 역시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 용인 시민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채무라는 용어를 써서 그걸로 한정해서 이제 이거 다 갚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시민들 관점에서는 채무나 부채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 관점에서는 사실 부채가 여전히 1조 5천억이라는 부채가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현 시장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굉장히 자기가 잘한 치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간 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난개발 문제 한번 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네. 여기는 원래 90년대 말부터 해서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2000년대 초반 좀 지나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다시 좀 개발을 하자. 뭐 이렇게 돼서 그나마 이제 조금 잠잠해졌다가 그 최경환 정부 총리 들어오고 나서 또 그다음에 정찬민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따라서 막 각종 개발 그 규제를 완화했어요. 예. 그러면서 각종 수도권에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진 도시이고요. 예. 뭐 수도권이 아니라 사실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쏟아진 도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서 각종 뭐 산업시설들이 뭐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도로 교통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학교 또 각종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게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용인시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자체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용인시 차원의 다시 제2차 부동산 난개발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개발 기조가 정찬민 시장 때에 다시 이렇게 고조되는 확장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이제 최경환 정부 총리의 비즈니스 집사라 정책 이렇게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땅이 넓고 또 뭐 택지를 비교적 싸게 확보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제 땅들이 용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분별하게 이제 지어댔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뭐 규제 완화를 이제 막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찬민 시장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 규제 완화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뭐 선두에 서서 막 각종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예. 이 난개발을 이제 조장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게 용인은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일정한 건물들이 들어가려면 경사도가 너무 이렇게 가파르면 그 사실은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규제, 그러니까 경사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곡초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그 경사도를 완화해서 사실 원래는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막 그 비가 오면 토사가 막 쏟아져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좀 아이들 학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난개발 이거는 왜 손을 대야 하는지, 특히 용인시장 차원에서 손을 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이 있으세요? 뭐 당연히 있죠. 그 부동산 난개발은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업체들은 좋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근데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개발업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개발업체들은 왜 좋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도 시설에 대한 설치 부담을 줄이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발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서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막 들어서 버리면 주민들은 뭐 이 도로가 붐비고 학교가 없고 그래서 멀리 있는 학교에 다녀야 되고 갑자기 막 수십 층 콘크리트 아파트로 이렇게 삼면이 둘러싸여 버리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용인시 곳곳에 지금 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공사장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용인시 전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소음 피해라든지 뭐 또 먼지 또 이런 뭐 공사장에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 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집값 측면에서도 보자면요. 난개발이 심각해지면 아파트 공급이 많아져서 이게 이제 집값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요. 또 주거 여건이 나빠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난개발을 막아야 주거의 질이 올라가고 또 난개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용인시를 이른바 그냥 베드타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일어나서 자족형 도시로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살기가 좋아지고 또 그래야 뭐 굳이 따지면 집값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난개발을 막고 이제는 시민들을 중심에 놓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찬민 시장 보니까요.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난개발을 조장해야 하고 막 제대로 이제 기반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그 아파트라든지 산업 시설이 들어서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되고 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살짝 이제 또 스탠스를 바꿔서 뭐 앞으로는 뭐 부동산 난개발을 막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미디 같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수지구와 기흥구는 그런데 또 처인구는 예.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낙후됐다는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좀 주민들 사이에 강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처인구 쪽에 또 뭐 개발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제 욕구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호 세력들이 이용해서 또 뭐 이 농촌 지역에 이런저런 이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처인구의 경우에는 이 농촌 그 환경에 맞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땅만 팔고 이렇게 다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뮤니티를 살리면서 그 생태 친화적인 또 개발이 저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렇게 삶을 살리고 또 고향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가면서 그러면서도
도시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계획 개발에 그런 또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네. 난개발을 극복할 수 있는 선대인 나름의 방향, 대안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실은 난개발 현장을 여기 곳곳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봤더니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일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뭐 갑자기 삼면으로 뭐 이제 아파트가 숲이 들어서 버리고요. 또 어떤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산등성이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이들 그 학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또 어떤 지역은 갔더니 거의 난개발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서는데 또 산업단지 뭐 입지라고 하면서 또 첨단 산업 뭐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뭐 그러니까 자동차 중고 거래 뭐 업체 또 한편으로는 뭐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미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또 기반 시설을 안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 향후의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경찰대 불씨 쪽에는 역시 기반 시설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7,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또 짓겠다고 이런 계획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난개발을 한번 저질러 놓으면 그걸 수습하고 다시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걸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미 저질러진 난개발들은 그 부분의 그런 개발 행위들은 최대한 좀 제한하면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이제 다시 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한 2, 3년간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이제 정리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개발 업체들이 기반 시설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이제 그 시행령을 맡게 된다면 체계적으로 모든 그런 이제 그 각종 개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전에 용인시 전체 차원의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새롭게 세워서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런 첨단 산업 기반들과 어우러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들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공간 구성을 새롭게 하고 그 측면에서 부동산 난개발을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난개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 용인시장의 아주 핵심 과제가 될 텐데 대안의 일면을 오늘 선대인 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시 이제 뭐 좀 짚어나갈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가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입당 시한이 이제 곧 만료되죠.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2일까지 시한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선대인 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